2014년에 예스맨에 관한 이론, Theory of Yesman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대리인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사탕발림을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즉, 주인이 주관적인 평가를 의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을 또 좋아할 수 있는 대리인은 그리고 바보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리인으로 신동빈한테 적용하면 사태는 굉장히複雑하죠.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직원들 중에 아무도 회장님, 이동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 여론 너무 안 좋습니다. 갑질 문제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경도 신동빈이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대리인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국동방송 사장님 같은 분인 거죠. 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열었는데 무려 만장일치로 오래전 일이고 이동우가 반성을 했다는 일을 용서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브랜드 게스트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인이 대리인으로서 자리라는 겁니다. 신동빈, 네가 애초부터 진실을 추구하고 쓴소리하는 참모들을 옆에 두지 않고 수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고작 옆에 두는 참모들이 옆에 있는 놈들이 회장님 말씀이 옳아요 하는 놈들만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폭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이 그렇죠. 이재용이 그 짓 하다가요. 이재용이 그 짓 하다가 주변에 전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회장님 절대 구속 안 되신다. 우리 믿으세요. 우리 전략대로 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고 가명이요. 우리 잘못 보시면 이 얘기하다가 이런 말 다 듣고 있다가 지금 깜빵에 가 있죠. 이재용에게 평소 충원을 듣는 습관이 있었다면 사람들 누군가가 충원을 해줬겠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심에도 구속 중량하고 하고요. 지금부터 유죄 인정하고요. 어떻게든지 정상 창작 전략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재용은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주변에는 아부하는 회장님, 부회장님 구속 안 됩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해서 깜빵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동빈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아부만 하는 대리인들을 옆에 두다가 지금 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요. 우리 시민사회가 응징을 했던 것처럼 신동빈에게도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짓, 네 주변 사람들이 늘어놓는 우린 괜찮아요. 회장님 잘 되고 있어요. 이동 살려줘도 큰 문제 없어요. 따위의 사탕 발림을 믿고 있던 신동빈에게 거칠게 얘기해서 인생 끝났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요, 이 방법이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방송 초반에 결심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데 내년 상반기에 롯데홈쇼핑 재생 인가가 열립니다. 저는 기자로서요, 또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갑질의 대명사였던 롯데그룹,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는 일에 내년 상반기 심사를 앞두고 본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고개 숙여서 정치합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혹은 방송으로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대 한국 유통업계에 만연한 갑질들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오만방자 롯데에게 우리 시민사회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반대에 대한 여론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의로운 응징을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유통업체에 아주 뿌리 있게 박혀있던 이 만연해 있는 가치를 굉장히 나은 수준으로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 재승인 심사 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중간 관리자 보시면요, 뭔가 참 이상한 놈을 곁에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나쁜 중간 관리자보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옳을 것 같습니다. 지 잘못입니다. 다 니 탓이고요. 오너 잘못인 겁니다. 신동빈에게 곁에 서지 마시고요, 신동빈의 그런 악덕 경영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께 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알지? 근데 홍어가 진짜를 내 뭡니까? 끝내준다니까. 그래, 기다렸는데? 홍어! 나 솔직히 홍어! 나도 다이어트. 홍어! 크리로 감기. 홍어! 그래, 수업이라고? 홍어! 여보, 홍어! 홍어! 홍어라니까? 진짜 남자하고 연락 맞춘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짱 홍어! 요구, 사오류? 아까, 요구, 사오류. 뭐라 좀 다르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나는 나지와 했던 말을 또 하더나 봐.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씨와 막무가내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출진금 공식 쇼핑몰에서 신규 헤어가이드 첫 구매 시 4+2 혜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현안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가구의 부채 대책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나왔는데 2월 24일에 말이죠. 아, 이게 뭐 어제는 제가 시간 관계로 자세히 보려고 했던 그 인사가 그 이야기 시작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동산 쪽은 잘 모르고요. 그건 제 선배 사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건 이번 정책의 큰 틀에서 뭐 제 느낌 같은 총평 하나 하고요. 이걸 마지막쯤에 말씀드리고 앞부분에서는 부동산 용어를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 아이고,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알고 다닐 때 증권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뭐 가치 투자 이런 거에 막 꽂혀서 들어다닐 때였는데 지금 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주식 입문서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원래는 제가 낸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 입문서 뭐 이런 거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제목으로 바뀌어서 나왔어요. 지금은 절판인데 그 이유는 책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교차로에서 신풍기차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제 제가 그만큼 무식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증권 기자를 몇 년 한 뒤에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였습니다, 입문서를요. 그 책을 내고 났더니 반응이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와, 저처럼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 너무 유익한 책이에요. 너무 알고 싶었지만 어디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야,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을 뭘 책까지 써서 내냐, 시간 낭비 쩐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예. 사실 일반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기사를 읽을 때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 분야의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DTI, LTV, 갭 투자 이 세 가지 용어를 살펴볼 차인데요. 제가 기대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뭘 저런 쉬운 걸 내가 다운로드까지 받아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다 아시는 그 이야기 맞고요. 그러니까 10분쯤 뒤로 돌리셔서 후반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초반부는 정말 이쪽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4일 발표됐던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도 이 DTI라는 걸 추정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여러 개에 대한 정책들이 정교하게 짜여지는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DTI라는 지표를 새로 개정해서 DTI라는 걸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물자인데, 김대는데 DTI가 뭔지 모르면 이번 정책이 없습니다. 카페기터와 신촌기차역입구 교차로에서 신촌기차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 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빌려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DTI와 LTV는 둘 다요. 은행에서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는데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보통 상대에 뭘 보고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냐면요. 상식적으로 보통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담보가 충분히 있느냐 요걸 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돈을 잘 버냐 요걸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돈을 좀 못 벌어도 담보만 든든하면 담보 믿고 돈 빌려줄 수 있는 거고요. 둘째로 담보는 형편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매년 연봉이 한 3억쯤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믿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LTV와 DTI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르게 보는 지표인데요. LTV는 담보를 보는 지표고 DTI는 소득을 보는 지표입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문제는 이게 되게 헷갈린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사에 보면 LTV, DTI가 나오는데 분명히 내가 옛날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뭐가 뭐였더라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좀 죄송합니다만 아주 쉬운 영어 단어를 생각해보시면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1. 담보, 2. 소득 이 둘 중에 하나를 본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머리에 넣고요. LTV와 DTI 두 용어의 끝글자만 보는 겁니다. 앞은 기억 안 해주세요. 맨 끝글자 요것만 봅니다. LTV는 V로 끝나죠. DTI는 I로 끝납니다. 요것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value, 가치라는 뜻이죠. 이 value는 V로 시작합니다. 다른 하나는 income, 이거는 이제 수입이라는 뜻이죠. I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LTV에 뒤에 V가 나오면 V? value. value는 가치니까 담보의 가치를 보는 지표구나. 요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DTI, income. 요건 수입이네요, 수입. 그러면 당연히 소득을 보는 지표겠군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개념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LTV, value, 담보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LTV가 보통 70%라고 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70%까지 봐준다는 겁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최소한 7억까지 담보 가치를 봐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7억은 빌려줄게. 이 집이 담보로 한 7억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DTI, I죠.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는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떻게 적용하느냐? DTI가 보통 40%다. 이러면 한 사람의 연간 소득의 한 40%까지를 한 해 빌린 돈 갚는 데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봉이 제가 5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DTI를 40%로 적용하면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 넘게 갚아야 할 정도로 무리한 빚을 신청을 하면은 허락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를 국가가 높게 설정하면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TV, 이 value, 담보를 보는 지표를 한 80%로 높게 잡으면은요,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은행이 담보로 8억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7억 빌릴 돈이 1억이 드는 거죠.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DTI, 인컴, 소득 보는 요 지표를 40%만 적용하면 이 사람이 매년 갚는 돈은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이걸 50%로 높여주면 2,500만 원까지 갚아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을 더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두 지표가 이해가 됐다고 치고요.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LTV가 아니고 DTI 쪽을 건드린 겁니다. 복잡하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핵심은 과거에 비해서 DTI 소득 기준을 낮춘 겁니다. 딱 어떤 수치로 낮췄다기보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조건으로 걸쳐서 낮췄어요.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DTI 비율이 굉장히 낮게 잡힙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신 DTI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골자죠. 그래서 언론을 보면 계산을 해보면 기존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사느라고 빌린 대출이 한 2억 원 달하기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는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면 옛날이면 오른쪽과 연물거리 교차로에서 광화문 반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우회전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보는 식으로 다주택자를 300m 앞 연물거리 교차로에서 광화문 반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우회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 1억 원짜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9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요걸 사서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요즘 이런 데 많습니다. 세도시 많이 올라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세를 놔요. 그럼 이제 9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자기 돈 딱 1,000만 원만 못해서 1억 원으로 집값을 냅니다. 이제 이러면은 1,000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전세 만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라? 2년이 지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9천만 원 하던 보증금이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면 이제 집주인은 갑자기 1,000만 원이 새로 생겼죠. 물론 이 돈은 전세 든 사람이 나갈 때 줘야 되는 돈이지만 그 사람 나가면 또 난 전세 받으면 되니까 일단 내 손에 1,000만 원 들어온 걸로 치는 겁니다. 이러면 이 1,000만 원으로 다시 아까와 똑같은 요령으로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끼고 다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됐습니다. 또 2년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우회전입니다. 주인의 수중에 2천만 원이 새로 들어옵니다. 이래서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두 채를 더 삽니다. 이러면 이제 아파트가 네 채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불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예는 제가 만든 예가 아니고요. 나는 계획 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는 책 사보기 싫어서 서점에서 한번 훑어봤는데 이 책 저자가 책에 자랑스럽게 적어놓은 투자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300채 집주인이 됐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저는 보통 뭐 재테크책, 뭐 부동산책 이러면서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십억 벌었다 이런 말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저런 투자 방식으로 진짜 300채 주인이 되는 게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대신 요 사례가 갭 투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갭 투자란 조금 전에 봤듯이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부릅니다. 요 갭을 이용한 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갭 투자자는 지 돈을 거의 안 들여도 됩니다. 아까 봤듯이 매매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값이 9천만 원이면 애큐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요즘 갭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하고 갭 투자 설명해도 있고요. 심지어 갭 투자로 300채 집 샀다 이런 얼빠진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런 이유가 최근 들어와서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의 차이, 갭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른쪽 앞 공원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이게 왜냐면 전세 자체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들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하나 나오면 서로 그걸 차지하겠다고 달라붙어서 전세 가격이 막 오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비해서 평균이 65에서 75%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90%를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억 원 매매가에 9천만 원 전세 이런 게 진짜 존재한다는 거죠. 갭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들불처럼 유행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갭 투자의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400m 앞 공원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아까 봤듯이 그 300채가 뻥인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지면서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좁은 갭을 이용한 이 갭 투자는 전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세라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일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써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만 사용하는 시스템이지만 뭐 나름대로 제도를 갖춘 부동산 대여 제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라면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집주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2년 뒤에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집주인은 뭘 믿고 그러고 잠시 후 공항고가차로 진입입니다. 연봉으로 보다는 돈은 사실 대출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그 집에서 2년간 거주하는 대가로 500m 금화터널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DTI나 LTV 말씀드리면서 이런 지표가 있는 이유는 돈을 빌려줄 때 전화남이 과연 돈이 잘 갚을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돈을 대출할 때는 빌려주는 가격은 저 빌려가는 돈이 2년 뒤에 과연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할 때는 아무도 이 집주인이 돈을 빌려가는 건데 2년 뒤에 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점검을 안 해요. 중요한 점은 500m 동림문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그 집이 담보라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전세금이라는 방법으로 쑥 빌려주는 거예요. 300m 동림문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그냥 수천만 원 하는 내 이름인 거예요. 내 이름이 이런 거만 남기는 겁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시는 분 중에 주택인데 잘 못 뽑고 있고요. 전에 신고한 다음에 확정의자가 대중이고요. 잠시 후 동림문 고가차로 진입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정부로 주택을 갖게 하는 제도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m 차지터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전세가 문제인 사람들이 꽤 될까요? 그 사람들이 확정의자를 안 받았겠어요? 전세금을 등기를 안 했겠습니다. 다 아무도 못 돌려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당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집을 갚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그 과정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가능하면 약 500m 단속 구간 km 3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하는데 그 돈이 전세 가격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가 같은 갭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에 따라서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 9천만 원인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등록을 쳤어요. 근데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건 그냥 꼼짝없이 4천만 원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500m 경북역 교차로에서 동림문 방면 유턴입니다. 이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300m 경북공역 교차로에서 동림문 방면 유턴입니다. 줄 엮여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세가가 폭락해서 줄줄줄 엮였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 겁니다. 300채 갖고 갭 투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짝 망합니다. 살짝. 진짜 망하는 사람은 집을 담보라고 믿고 수천, 수억 원 전세금을 선뜻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LTV, 이제 V죠. 밸류, 담보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LTV만 해도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저거 집의 담보 가치를 얼마로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높게 잡아줘서 돈을 빌려줬는데 잠시 후 유턴입니다. 집값을 집값에 못 받습니다. 이러면 은행이 망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LTV를 적절하게 맞게 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담보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은행이 돈을 줄줄이 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돈을 떼어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요,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이 갭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도 결국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제도인데
집의 담보가치를 LTV처럼 70%로 하자 혹은 60%로 하자 이런 규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지금 집 매매가의 90%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집값이 폭락하면은요, 담보라고 믿었던 집 가격이 내가 낸 전세 가격보다도 떨어지면요 꼼짝없이 떼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공학적으로 보면 전세 제도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위험한, 안전장치가 너무 부족한 아주 수진적인 대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300m 앞 동학 스카이웨이 3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자꾸 그 끝에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최경환에 대해서 진짜 감정이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연말에 위험한 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경환은 일꾼신에서 때문에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00조의 물론 이자가 당연히 늘어납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당연히 돈 빌린 사람들이 갚아야 될 이자가 전방에 과속방지 이게 표시 생각만큼 약속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0.25% 올리는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0.25% 4개 그 정도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가계부채 1,400조의 0.25%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요, 이자 고작 0.10% 오른 건데 빚진 사람들이 더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1년에 3조 5천 원. 전방에 과속방지 표시 우리 국민들이 약속됩니다. 우리 시장에 써야 되는 3조 5천 원이 날아가고 지금 문제 좀 500m 앞 동학 스카이웨이 3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책을 쏟아서 전방에 개고생을 과속방지 해도 표시 있습니다. 소비 1조 원 늘리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리 딱 0.2% 오르면 소비로 흘러들어가야 될 돈 3조 5천억 원이 매년 날아가거든요. 이러니까 제가 최경환한테 화가 안 나겠냐. 지금 최경환이 싸질러 놓은 돈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을 400m 앞 동학 스카이웨이 3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게다가 2,400조 주면 전방에 물값만 과속방지 돌리면 표시 약속됩니다. 이거 뭐 핵폭탄입니다. 이게 다 은행 대출주고 집사는데 집값이 망합니다. 집산 사람 망하죠. 돈 빌려준 은행 망하죠. 국가 따라서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전방에 과속방지 표시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사는 핵폭탄이 가격이 1,400조가 전부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굉장히 억울한 대출 제도예요. 집주인이 2년 뒤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 담보로 수천억 원 내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 돈 규모가 얼마냐? 2015년 말로 무려 50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500조를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가계부채로 잡아야 돼요. 가계가 지금 빚이니까요. 그런데 이것까지 가계부채. 다음 안내지까지 4.4k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유망살로입니다. 한국 GDP가 1,600조 비슷한데 국가 전체 GDP보다 국민들이 빌려준 돈이 훨씬 높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까 떨어지면 또 얼마짜리 핵폭탄이 터지느냐? 2,000조짜리가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갭 투자라는 명목으로 전세를 끼고 너무나 허술한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한반도 앞에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전방에 과속방지 표시 가족으로 함께하면요 진짜 국가부동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걸리게 되는 최첨가는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비아냥 거리지만 이번에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해법은 이런 거죠. 그보다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공급률이면 다주택자분들은 2k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100%를 넘었는데 실제로 자가를 소유한 사람은 40%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방에 과속방지 100%가 넘은 그 대부분의 집을 주민분들이 이끌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 국민들이 이걸 모를 줄 알고 그런 야무지를 쓰는 걸까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보수 언론들이 이제 워낙 이 건설 쪽에 광고를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야부리를 풀어서 계속 여론 조작이 되죠. 심지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얘네들의 야부리에 맞아서 영을 겪은 적도 있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럼 굳이 얘네들의 이런 야부리에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전방에 얘는 더 이상 과속방지 그런 야부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 야부리 타는 거 그냥 가끔씩 비웃어주면 되는 시대가 저는 간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대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방에 과속방지 기름 받고 던질라나요? 해독 수준으로 도그라든 한국 보수. 300m 앞에 교차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대북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1k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장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 민주당 정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지나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도 희망센터이사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도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준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오른쪽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준호도 희망센터를 검색하시고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기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거 먹고 지난번 돌려봐가지고.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다, 굿모닝 바나나.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GDP인가요?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GDP 지표가 곧 뭐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릴 걸 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여기서 접어드리겠습니다. 정치자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다 들으셨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25분입니다. 주제는 조금 전에 김수진 PD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300m 앞에 교차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GDP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하고 해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치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상
일반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다 2.6, 2.7 뭐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이명박이 747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죠. 7% 성장률, 이게 이제 맨 앞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474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죠. 요거는 4% 공약. 이게 성장률이 이제 공약이 됩니다. 택도 없는 헛소리였죠, 둘 다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박근혜의 474 공약은 4% GDP 성장, 고용률 70%, 국민소득 강화로 우리들이 지속하는 건데, 이 474 공약을 한간에는 비웃으면서 4년간 대통령 해놓고 7시간 교육 만난 밑에 4월부터 깜빵에 들어갔다. 이게 474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앞선 전직 두 대통령이라고 쓰고 또라이라고 읽어 마땅한 이 두 인간들이 모두 다 경제 성장률을 매우 중요한 목표치로 잡았다는 겁니다. 7위분 4대면.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손에 쥔 성적표가 굉장히 천천합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면 이명박 시절에 딱 한 번 2010년에 놀라운 성장률 6.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전년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2009년에 우리 성장률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고요. 근데 2009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10년 딱 한 해가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7%대 성장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2008년에 1km 삼성터널 전면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우회전입니다. 이게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2010년 반짝 6점으로 성장했는데 2011년 다시 백도를 내서 3.7, 지금 2012년에 마침내 2.3%를 찍으면서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박근혜는 집권 첫 해인 2013년에 겨우 3.0에 갇힌 성과를 했고 2014년 약간 3.3%로 좋아졌다가 2015, 2016년보다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2020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근혜는 각각 7%, 4%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미친 짓을 정말 다 했습니다. 400m 삼성터널 방면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우회전입니다. 직방입니다. 집한제 비용은 그게 GDP를 살펴버려요. 집한제 비용은.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그 목표를 어떻게든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라를 투본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그 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을 목적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 고등학교 잠시 후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 우회전입니다. 어떻게든 80점 막기 위해서 300m 삼선교 방면 우회전입니다. 저성장 국면에 고착되면서 사실 올해도 아까 예상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해지면 2.5도 안 될 거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3분기 딱 한 분기 동안만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1년에 2.5, 2.6 겨우 내다봤는데 3분기에 지금 그 절반을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4라는 수치는 2010년도 2분기에 1.7, 2010년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죠. 2009년에 안 좋았죠. 거에 비해서. 요때 1.9.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올해 2분기도 괜찮았다고 했는데 1.1. 2분기는 안 좋았는데 0.9. 이거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300m 삼선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0m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이대로라면 예상을 깨고 올해 3% 거의 가능할 거이 아니라 거의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성장률 많은 게 이미 3%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아무런 성장을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있어도 3%는 무조건 달성됩니다. 거의 됐다고 봐야 돼요. 3%는요. 4분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성장만 하면 3%는 충분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
걱정이 되는 건 언론에서 올해는 브랜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500m 앞 아리랑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좀더 불안합니다. 정치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해서 통계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300m 앞 아리랑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대호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살판이 났잖아요. 근데 반도체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습니다. 역사상 반도체는 사이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좋다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나빠집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후반부터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좋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 불가능해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슈퍼 사이클이 끝난다.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확실한 건 이 호황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경기를 워낙 장기적으로 다른 상품이라서 호황이 끝나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물론 사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을 해서 내심으로 야 이게 이 정도의 주도 성장력 덕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각이 좀 위험한 건 만약에 내년 분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요. 성장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도 언론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진 건 문재인 정부의 고속 주도 성장률이 틀렸기 때문에 500m 앞 사각역 방면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후보자는 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분기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총평을 내리자면 매우 다행이다. 하늘이 아닌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률이 역시 옳았어, 증명됐어 라는 평가는 유효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신을 듣지 않지만 김영민 PD님께서 듣기 좀 껄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이 계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300m 앞 팔각정 방면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이명박하고 박근혜를 연이어 대통령으로 신이 한국에 세우셨다는 바로 급사인 거예요. 거기서 뭘 그렇게 잘못 했다고 이런 정치적으로는 또라이 같은 대통령을 세우시는데 경제가 두쪽이가 됐는데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담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명박 대제를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장담했습니다. 분명히 나아질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보길래 야 박근혜가 인간이라면 이명박보다 경제를 무사히 먹는 거다. 경제 분야만 보면 이명박보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명박보다 경제를 못하면 그건 원숭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인간이라면 이명박보다 경제를 못할 수는 없다. 그게 제가 박근혜가 취해주는 경제는 이명박보다 잘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웬걸 진짜 원숭이급의 경제 두뇌를 가진 대통령을 겪게 된 거죠. 이게 황당한 이변사를 우리가 연속으로 맞았는데 신께서도 그런 계신다면 보상을 좀 해주시니까 지금 투표를 우리가 잘못한 탓이 크지만 손가락 잘못 눈치치고는 경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촛불 집회 때 올해 경제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가계부채 주가 속도가 너무 가팔랐고 미국이 금리 올리면 연말쯤에는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제 제가 뭘 예상한 다행히도 제 꿈과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이 아직 한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2k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걸 이루면서 아직 매수가 좋아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슈퍼사이클 덕에 수치가 바짝 붙여줬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청산자들 가격치였고 올해 후반 경제가 진짜 폭탄 가까이 터질 뻔했었다는 게 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쪽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불행한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빗덩이의 나라를 인수한 대만입니까? 그렇죠. 저는 표현을 빗동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큰 핸디캡을 안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수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시간이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다행으로 천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청취자분들께 답드리고 싶은 건 이번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너무 흥분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내년이건 언제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GDP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돼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선생하고 다르게 경제는 300m 앞에 도트러블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를 잡으면 우리를 하게 됩니다. 이명박처럼 멀쩡한 400억 알파에 주거나 박근혜처럼 뭐 빈대도 집사라 이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 자체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장률 수치가 아니고요. 저성장뿐만 아니라도 그 속에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에는 미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성적은 다행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혹시 경제 뉴스에 1k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신문에 실려요.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같은 보도 언론들이 중경제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를 많이 펼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 나오는 말이 서울대 경제학과 누구가 소득주도 성장은 공급 측면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공급 측면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급 측면이라는 건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는 게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성장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을 기업의 발전 속도하고 정확하게 등치를 시킵니다. 근데 일단 이 말이 맞건 틀리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기업이 발전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정신.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자주 하는 말이죠. 내가 이 슈퍼센터형 혁신의 전문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달려주시는 되는데 어쨌든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때 기업이 발전을 합니다. 둘째, 기업이 발전하는 방법. 비용을 줄이면 기업이 발전합니다. 근데 비용을 어떻게 줄이냐면 멀쩡히 흑자 보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한다. 이러면서 노동자들을 막 한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을 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두 배로 시키는 거죠. 이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기업이 발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땠냐면 냉정하게 평가하는 한국 기업들은 1번 방식, 혁신을 통한 발전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뭘 해낸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 그러니까 남들이 선진국들이 만드는 거 전개같이 베껴서 따라했고 거기에 저임금 구조를 도입을 해서 발전을 해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압도적으로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혁신을 통해서 기업 발전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사람 자르고 공장 베트남, 중국으로 옮기고 임금 삭감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이 방식으로 언제까지나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엔 임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오면 비정규직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잘라요. 이러다가 한계에 오면 이번엔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계에 오면 공장을 중국, 베트남으로 옮깁니다. 이러다가 한계에 오면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공장을 화성으로 옮길 거예요? 화성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할 겁니까? 이미 비용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공급 분야를 쥐어짜는 방식은 한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근혜 이후 장기적인 인권에 듣고 저동장 국면에 접어든 건 이 방식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쥐어짤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주식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우리도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사람들이 어떻게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차량은 전방에 과속방지 표기 55입니다. 야, 다음 안내시까지 3.10km 남았습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부각살로입니다. 혁신하자. 자, 이제부터 혁신한다. 자, 다들 혁신해주세요.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건 혁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인정공정한 네트워크, 이게 콜라보를 이뤄내면서 만들어내는 작물이다. 전 세계 어느 혁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즉, 혁신은 아래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벤처기업 출신 한출 속에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혁신을 만든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이제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혁신조직을 만듭시다. 자, 만들어요. 이렇게 떠든다고 그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창조경제 한다고 했더니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제가 부서가 전부 다 창조를 붙이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비창조적인 세상으로 어떻게 창조경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은요, 아래로부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네트워크를 통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철수가 나 벤처기업인 출신이야, 이제부터 혁신할 거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을 중시하자고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자고요. 임금을 쥐어짜자고요. 그러면 임금을 쥐어짜인 노동자들이 혁신적이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며 적당한 여가와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들이 더 혁신적이겠습니까? 이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혁신적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사람은 생계를 위협받을수록 시야가 좁아진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생계, 나의 목숨이 위협받을수록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모든 생각을 행동에만 치우쳐져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혁신적이겠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여유가 있고 휴식이 있고 2km 사직터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혁신이라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구글 같은 전방에 세계적인 과속 방지턱이 혁신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제약을 두고요, 노동자들에게 한락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요, 노동자들에게 긴장의 끈을 계속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대답은 저는 성장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자예요. 그 부를 제대로 분배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꼭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득을 먼저 높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 제 답은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방식대로 하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이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굳이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GDP를 높일 수 있느냐? 확실치 않습니다. 안 해봐서 아직 몰라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혁신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왔어요. 그리고 제 답은 우리의 성장 해법이 혁신이 유일하다면 장담하는데 노동자들을 굶기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풍요를 제시하고요, 여유로움을 제시해야만 기업의 혁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3분기 GDP 발표는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성장률 지표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의 삶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가면서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가능한 여유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짓 하다가 혁신도 하기 전에 기업 망하면 어떻게 하냐? 안 망합니다. 지금 상장 기업들 금고에 쌓아놓은 M2 현금성 통화라고 합니다. 이게 600조 원이 넘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노키아가 망해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거뜬히 창의성으로 재기하는 핀란드처럼요. 우리는 지금 국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줘야 돼요. 그게 성장을 위한, 혁신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분기 GDP가 매우 좋았지만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더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요약이 뭐냐면은 정부가 바뀌어서 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베풀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이런 원칙, 정의를 흔들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 여기에 전 정말 분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부가 바뀌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다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줌으로써 보수 정권이 계속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권층만의 그런 혜택과 특권층만의 복지 그거를 지속하려는 이런 행태,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1%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꼼수, 속내, 이게 진짜 화가 나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신문의 흉악한 의도와 편집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조선일보가 정말 벼르고 미래까지 대비를 해서 조시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경제적인 대상을 보면 조선일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 먹고 살 거리는 국민들과 독자들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서 땡기겠다는 방향으로 오래전부터 선언을 했죠. 광고를 땡기겠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1km 앞 상훈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교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독자적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꼼들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안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그런 보수 언론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똑똑해져야 하겠고요. 이들이 국민을 위해 못하지 않는 그런 진실만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각인을 해야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 500m 앞 5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40km 구간입니다. 500m 앞 상훈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교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왼쪽에서 그림 300m 앞 상훈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교동 방면 우회전입니다. 마음만이 진짜 뜨거운 100m 앞에 급하게 구간입니다. 안전하게 40km 구간입니다. 당신의 운전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민중의 후원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내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글쓰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글쓰기, 댓글 달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마사와 죽돌이의
자식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개가 아니라 예. 평소에 바르고 다니는 거지. 어. 평소에 바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싫어요, 안 해. 그렇게 내밀면 얘가 자기도 모르게 예. 뭐 안 한다고. 안 해, 알았어. 예. 너한테는 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마. 예. 오른차 전북군 교차로에서 강화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좌회전입니다. 3.5 최고 3.4입니다. 3.5가 약간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3.4 3.4. 하지마. 예. 3.4 새로 개편 예. 신코너. 예. 그런데 코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사연을 니들이 보내지 않으면 네.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마선이면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건너뛸 거야. 예. 사연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리가 지어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지어내기도 할 것 같은데, 마선이는. 아니, 저는 조작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연이 안 왔으면 네. 당당하게 300m 앞 전북군 교차로에서 강화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좌회전입니다. 청취자를 탓시켰다. 그래서 우리 니비미를 탓시켰다. 예.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 네. 사연이 안 온 주는 예. 그냥 방송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마선이 엄격한 아버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빅터에다가 치안을 뭐야? 그랬기 때문에 네. 첫 방송이잖아요. 그럼 파일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요. 오, 예. 지난주였나요? 네. 벙커 카페. 네. 셰프. 예. 주방장님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생 연어를 튀겨서 네. 그 요리 이름이 뭐였지? 무슨 연어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며.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그런 연어예요. 네. 그 연어를 우리가 광고를 했죠. 네. 그러면서 셰프께서 나와서 직접 이분이 일본에서 오래 일하셨던. 네. 4년인가 있었다고 하셨죠, 저번에. 예. 아니 그래서 일본어 방송이지만 네. 한국어로 해도 되는데 예. 굳이 일본어로 고집하셨던 예. 그런 셰프께서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 네. 단언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셰프한테 우리가 뭐 사연을 받는다, 예. 사연을 받는 코너가 새로 생겼다, 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어저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세롬이도 몰랐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세롬이도 오늘 알았지? 네,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세롬이랑 같이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안 맞아서 세롬이가 요즘 공부한다고 바빠서 네. 저희 둘이만 회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둘이 결론을 냈는데 네. 그거를 전달을 안 했죠. 네. 그런데 세롬이도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벙커를 올려서 저는 걱정을 했죠. 네. 사연 방송 코너를 신설했는데 사연이 없어. 네. 그래서 조작을 했다.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예. 아까는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뛴다고 그랬잖아. 그 생각 전까지. 아, 그 생각 전까지. 예. 조작을 이번엔 하자. 예. 조작을 해서 꼭 마치 사연이 들어온 것처럼. 예. 그래서 별 괴상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찌작찌작 내뱉고 예. 그리고 나서 사연이 오면 그때 이제 궤도에 오겠지 하고 벙커에 왔어요. 네. 그럼 벙커 방 셰프 예. 이 특별히 네. 새로운 네. 메뉴 가라아게죠. 가라아게. 가라아게를 또 메뉴를 개발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그냥 있다가 제 자리가 편집부 사무실을 열면은 이렇게 정중앙에 바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예요. 오늘 지나가면서 주돌림 이러면서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한테 고백을 받는 거는 뭐 살면서 몇 번 있지만 오메르 또고레만 예, 저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다른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3장을 주셨더라고요. 장문의 편지를 3장을 주는데 네. 웃긴 건 우리가 진짜 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롬이도 몰랐다니까. 네. 근데 이 내용 앞부분의 이유는 나오지만 어쨌거나 사연을 추구한 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셰프께서 예. 그것도 SM 내용을 가지고. 아,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일본 혹은 일본어와 관련된 사연만 받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인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은 일본어로 적어서 완전 일본이에요. 일본어로 적어서 사연을 추구를 했어요. 와,
진짜 우연이죠. 그러게요. 이 코너가 되려다 보니 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으로 지금 가고 싶네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정말 누가 짜지도 않았는데 예. 조작 방송을 하지 않게 됐으니 예. 그러니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작 방송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사연이 없으면 그냥 떼야겠다. 이렇게 돼. 뭐 완전 자기 위주잖아. 뭐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 뭐야? 뭐? 자, 그래서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어이없게 한다. 어쨌거나 예. 오늘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사연 코너. 네. 그러나 아직 타이틀은 정해지지 않은 네. 같이 바인프라. 예. 같이 정해졌구나 참. 그렇죠, 정해졌죠.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네요. 예. 새로운 코너 타임프라. 예. 타임프라 이야기. 타임프라 모노가타리. 네. 아, 좋네요. 바인프라 모노가타리. 그렇죠. 예. 타임프라 이야기. 타임프라 모노가타리 코너. 네. 우리가 시킨 적도 없는데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사연을 추구한 벙커 셰프 첫 사연입니다. 마야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예. 내용을 바로 들어가죠. 네. 예. 죽돌 기자님 안녕하세요. 주방 마야입니다. 지난 방송 아브나인 이용고 BPL 잘 들었습니다. 편집도 잘 되어 있고 새로미 PD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주방에서 신메뉴가 나와서 다시 PPL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출연을 다시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어떤 플레이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공개할 수는 없네요. 다만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것저것 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서 SM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안 한다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할 건가 봐요. 자기가 말해놓고 예. 10초도 안 돼서 뒤집어.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프라이버시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해. 예. 아, 본인이 SM을 즐긴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과거에 SM 취향을 가진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건요. 지난 일본에 출연을 네. 지난주에 그때 우리가 플레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아니, 형이 얘기했어. 예. 그냥 우리 운명 공동체지 않니. 뭐 근데 저번에 각자 사인도 안 하고. 예. 알아서 챙겨주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플레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이렇게 농담으로 좀 던졌는데 네. 그때는 뭐 얘기를 안 하다가 뭐 지나고 나서 네. 방문의 편지로 네.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어떤 플레이를 할 뻔했는지 그런 얘기. 그렇죠. 농담적으로 나가면서 뭐 마사님이 한번 던진 말이었죠. 어쨌든 그때의 경험담입니다. 개입쟁입니다. 일본어로는 경험담.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분에게 이런 사연이나 경험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대본으로 만들까 하는 점은 죽돌 기자님께 맡기고 대본 안 만들 거야. 그냥 그대로 갑니다. 무슨 저기 팟캐스트 드라마도 아니고. 예.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친구는 강력한 마조이즘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 그 취향에 제가 호응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전 제 취향도 아니었을 뿐더러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일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아무리 거절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그리고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즉석에서 이렇게 그러면 설명할까? 통역. 남자를 내가 해? 그럼 여자를 내가 해? 남자를 내가 하고 남자 내가 할게. 뭐 언론 풀딱 나오는데. 알았어. 예. 마ジで言ってんのそれが本気であればここまでにして別れようもう出ていけ아 이거 해석도 해줘야겠다. 내가 지금 그랬잖아. 일부러 바로 통역을 하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응. 뭐 됐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됐대 이렇게는 나가 꺼져 이런 말인데 영어로 치면 Go away. get it out 이걸 영어 그보다는 get it out 이래야 되잖아. 이것도 분위기상. 분위기상 분위기상 뭐 됐대 이렇게 어서 나가 나 꺼지려 이상하잖아. 뭐 됐대 이게 딱 이래야지.
본심으로 말하는 거야. 노래가 본気であればここまでにして別れよう. 그게 본심이라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하고 헤어지자. 뭐 내 태기고 나르냐? 이 정도로 하면 되나? 이제 나 정신병 진심을 말하는 거야? 야, 그게 본気그 본심이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해. 이제 헤어져. 아이 꺼져라! 그렇게 하면 감정에 우리 너무 가까이 이거 그렇게 했다 치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여자친구가 이해해줬다 치고. 밖에 못하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좌회전입니다. 왜 나보고 연기 못해줬다가 자기도 못하네. 밖에 왔다. 그러니까 여자처럼 해야지. 왔게 왔겠나? 흑인 여자랑 사귀고 있는 거야? 야, 나보고 연기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뭐 왔게 왔겠나? 왔게 왔겠나? 미국 다 왔게 왔다라 나이 이유로 부탁했대. 이렇게 뭔 소리야? 뭔 의미야? 미국 가졌어. 400m 광화문 교차로에서 10차 방면 좌회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헤어져. 예? 왜 그래? 이유를 얘기해.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뭐 와케 와카라나이. 이거는 일본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막 모르겠어. 상대방이 헛소리하고 친구들이 막 이상한 말 하다가 그러면은 좀 짜증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와케 와카나 이렇게 하시면 와케 와카나. 아 그거는 흑인이고. 예. 이거 저 우리말로 해도 그냥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 뭐 좀 더 정밀히 말하면 뭔 개소리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ただ自分の彼女にどんな場合であっても手を出したくないわけ. 단지 자신의 여자친구에겐 어떤 경우라도 손을 대기 싫을 뿐이야. 의역을 하면 뭐 상처를 주기 싫을 뿐이야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의역할 필요 없죠. SM 혼내기 싫다. 그렇죠. 때리는 아니, お前と付き合ってからバレた浮気が何回目でしたっけ? 여기서 뭐 되시다게 이렇게 하면은 뭐 스스로 묻는 그런 뉘앙스죠. 너랑 사귀고 나서 들킨 사람이 몇 번이었지? 바람 핀게 인식이 몇 번이야? 진짜 그렇게 100% 얘기하는 거죠. 몇 번이었지? 오마에 또 너랑 스키야테까라 사귄 스키야우가 사귀다. 그러니까 스키야테까라면 사귀고 나서. 그러니까 바람 피고 내가 바람 피다 보는 게 몇 번이었지? 참고로 마레루가 들키다입니다. 그럼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바레루 하면 바레루라는 발음에서 그냥 바랬다. 뭐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도 나네요. 아, 말했다요. 아, 벌다. 별걸 벗겨졌다 이런 느낌이니까 바랬다. 그다가 딱 여기서 주방장님 생기과랑 다르게 바람에 잘 피는 사람이란 말 같은데. 의미가 불가는 느낌? 의미면 되게 큰다. 에이. 뭔 상관이야, 바람이. 누가 자, 들어가겠습니다.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다, 이 시간. 이래저래 말해야 돼.
대신에 모든 걸 바칠 작정으로 지분노 스베테로 사사기를 품었는데 지분노 스스로 스펙 전부 모든 거 사도에遊びにしたっても傷つけたくない。예를 들어 학교에 아소부가 놀다 아소빈이 있고 하면 놀러 가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소빈이 있을 때 장난으로 저번에 뭐 시즌 1 때 배우셨겠지만 아소부라는 놀다라는 동사가 아소비라는 명사형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퀴즈 그냥 한자죠. 퀴즈 숙제 한자주다. 퀴즈 스케루 하면 한자주다. 자꾸 나이 바람을 폈어. 이런 일이 있었나? 말은 잘하네. 이쯤 우아키 만만 이쯤 언제나 이제 우아키 하면 잘하는 거. 그렇죠. 왜도 가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건 바람 피고 근데 인정을 해. 왜? 인정을 해? 바람 핀 적은 없으나 바람 피고 싶어 반장한다는 건 딱 이 말을 왜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우아키만만. 바람 필 때 우아키 만만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넣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일본어가 좋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옆구 이연에 말은 잘하네. 그러면은 관계가 사라집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주방장님이 이름을 말 안 했는데 저는 여자를 마짱이라고 합니다. 마짱. 네. 마짱. 웹사이트에다가 봐주시오. 학대받는 상당히 높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말이야. 또 가을 여성이 우와 이 말합니다. 이혼하고 모임이나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혼했다 때 노시오모 나시다. 그러고 없을 수도 없고 말이야. 시가시, 다다 히도고토가 들어왔을 때 하지만 한마디만 하게 해줘. 올해가 오마에 또 이슈는 일까지必ず오마에 또守ってやる. 내가 너랑 함께 있는 동안에 대해서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바람이나 피지 마. 말은 잘합니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햇나 보고 사람 봐. 햇나 보고 사람이 햇나 또 할때 여기 햇나이에 햇니 김모치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분노 키모치, 자신의 마음, 자신의 기분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기분. 기분 좋아. 네. 좋아. 갑자기 뭐? 원래 이 미리미들은 김모치라는 단어 던져주면 되게 좋아. 아, 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なんか照れくさいけどさ、俺はただお前が好きなんだよ.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테레쿠사이, 뭔가 멋쩍다, 겸연쩍다 이런 표현이죠. 僕はただお前が好きなんだよ. 나는 단지 네가 좋아. 드라마 대본을 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정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지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친구랑 싸울 때 싸우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때 예. 이런 얘기하면 좀 팔리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겸연쩍지만이라든지 예. 멋쩍지만 이런 얘기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 마지막 대사도 약간 드라마 같네요. 아짱, そのママが好きなんだよ. 예. 아, 여기서 내가 손발이 안 오그라들 수 없다. 네. 뭐, そのママ, 있는 그대로. 아주 직역하면 소노마마 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이것도 여러분이 이 단어를 외워뒀다가 고백할 때 써먹으면 되면 상대방과 뭔가 토닥토닥 하다가 울먹울먹거리면서 폭구와 맞짱 소노마마가 스킨한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왜 여자가 뭔가 있지. 뭐 있는 그대로 좋아. 난 네가 좋아. 뭐 나는 뭐 이 순간만큼은 너한테 맞추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런 주제에 바람을 펴? 응? 근데 바람을 펴? 또 뭔가 있는 거지. 난가 무언가 아루 있다. 막 아는 데죠. 뭔가 있죠. 기대 있었다. 눈치챘어? 예. お前がいつもそばにいられるわけもないじゃん. 네가 언제나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라레루. 그러니까 이루의 이제 가능형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 와케. 네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도 나이장. 아니잖아. 회화체가 되네요. 그것도 도시오고 나이보다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쇼가 나이, 도시오모 나이. 이것도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오는 어떻게, 어떻게, 시오 할까, 어떻게 하냐. 도시오모 나이, 어떻게 할까, 도 없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알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도시오모 나이. 땅이랑 너무 안 맞다.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 지금 되게 진지하게 보이니까.
드라마야. 그러게요. 이게 셰프가 자기 경험담이라고 썼는데 이 말을 따게 되면 아따시대 욕같더라 돼지 그랬더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아따시대 나로 나 정도 나라도 욕같더라 욕이 아니에요? 욕같더라 뭔가 제가 안 합니다. 욕같다 근데 욕같더라 그거는 초보 때서나 연상하는 것이 욕같더라 아브라함 영화를 그만큼 들은 사람이면 거기서 이렇게 욕같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따시대 욕같더라 나라도 좋다면 돼지 꼭 반드시 필히 고래가라 지금부터 고래가라 목 지금부터라도 보여주고 싶은 되게 지금 상황이 일본의 뭔가 고전적인 문화랄까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운전을 하고 일본 영화 같은 일본 좋아한다는 생각이 자기 되게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와다시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요. 와다시 모모노도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SMO래. 자기 성향하고 동참을 받는 싫대. 그래서 왜 싫냐? 나는 널 보면 정말 좋아. 2km 신수 독립점에서 양화대교 동교동 삼거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뭐야? 그랬더니 그때 봤어. 이래요. 신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독재자를 하면서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방장님이 말했죠. 고치라코소 노모 이쪽이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험담이라고 소설을 받았는데 정말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코너 하이프라라는 새로운 코너를 오후 6시입니다. 진짜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거꾸로 방문을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뒤에도 있네요. 여기까지 그냥 바람기다 불린 났다가 신경제에서 그를 지나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지 않았던 딱 사가 하나 있습니다. 맞다. 있었어. 자기도 그때 받은 적이 있었어. 라는 전반적으로 이 흐르는 사이큐는 라포스케로 호흡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약간 주십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너무 드라마 같아서 싫어하는 느낌이지만 600m 앞에 신호가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선여로 1m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신수 독립점에서 양화대교 동교동 삼거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 뒤부터는 감독님이 한번 그 후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SM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도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안 되면 SM 최혜진이가 마저이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 어디서 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줬죠 인간에게. 예. 그때 아마 딸려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로메테우스 나쁘다. 뭐야? 그 나쁜 거야? 성소수자 아니, 지금 혐오 발언인가요? 아니 프로메테우스 혐오 발언. 꽃순이라 그랬나요 지금? 프로메테우스 혐오 발언입니다.
예, 저 좋은 것도 SM하고 그 저기 동성애하고는 다른 거지. 그렇죠. 그거 똥고추. 그게 똥고추. 마사오님이야말로 혐오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똥고추니 예. 그 동성애. 얘들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그런 거잖아. 예. 그건 SM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그럼 SM어들은 무슨 뭐라고 비하해야 돼? SM어들은 뭐 채찍충? 아 채찍충이요? 무조건 채찍을 쓰지 않진 않습니까? 천동충? 그형 직원한테 물으면 제일 빨리 알겠네요. 민노기. 자, 가끔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그 바탕에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사랑받고 싶었던 대상에서 있었던 상처가 SM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흔히들 폭력은 내물림된다고 말합니다. 그 내물림의 방식이 자신보다 약자에게는 빼주기만 합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내가 정치적으로 올라가면 폭풍이 클 것 같아. 네가 옵니다. 물론 SM도 많은 플레이 방법 중 하나이고 취향의 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망가 있지 말의 하나는 내가 말한 것은 자신의 그 취향에 대한 오른쪽과 신축 독립점에서 양화대교 동료동 삼거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흔히 쓰는 이해하다라는 말 대부분 내 지나지 않는다 또 합니다. 이해하는 말이 이해하는 말이 아니 당신의 취향 제 얘기에 어느 부분에서 비롯된 300m와 신축 독립점에서 양화대교 동료동 삼거리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그거나 말이야. 그게 혹은 그가 평소에 번번이 남동을 당하면서도 맞섰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속에 분명히 너무도 알려주는 구절을 말합니다. 내가 주저한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이 너무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적합하다는 생각이 뜨거운이 드네요. 하하. 하지만 PPL은 들어가야 한다. 예.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원래는 닭다리 튀김을 핵심으로 신노빠인다. 네. 을 신메뉴로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신노빠인닭이 뭐야? 신노빠인닭. 예, 뭐 이렇게 신노닭 이런 거네요. 네이밍을 이렇게 한다면 예. 되게 위험하다. 예. 조리 시간과 대량 생산의 문제점, 가로 열고 설비 가로 닫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보이게 된 메뉴는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인데 뼈 없는 순살가락입니다. 그게 전부 이름이군요. 이런 식으로 좀 짓지 말라고. 러시아야.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연어는 그 러시아 문학 같네요. 연어는 이제 뭐 거슬러 올라온 연어가 어떻게 됐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올라간 기타 뭐 연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닭은 닭이고 닭다리는 닭다리인데 뼈 없는 순살 가라아게입니다. 가라아게가 뭐냐면 일본식 튀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맛있죠. 흔히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냉동 인스턴트 가라아게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제 가라아게입니다. 제가 아까 한 덩어리 먹어봤는데 네. 일본 가라아게는 겉이 빨개요. 근데 아까 셰프한테 배웠는데 네. 그 이유가 겉에 계란 오, 나 그거 몰랐는데. 그게 계란이었어? 네, 계란으로 감쌌는데 그래서 튀기면 붉은색이에요. 오, 그렇구나. 지금 전혀 몰랐네. 지금까지 먹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색깔이 계란으로 안 감고 딱 쪼름하죠 가라아게가. 근데 일본 가라아게 제가 딱 먹었을 때 담백해요. 참 일본에서 가라아게 많이 드시는 맛이구나 어떻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일본에서 오른쪽과 삼성동 삼거리 교차로에서 통일대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것도 딱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일본 가라아게 이걸 먹고 참고로 본가
하면서 SM어 여자친구. 네. 맞아요. 이게 취향이. 거절했던 사연. 네. 그 사연을 보여달라는 할수 없는데. 네. 우리 나 찍어봤어. 방송에 욕심 있는 거야. 제가 추측하기는 이분이 되게 마음이 엄청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면은 왜 딴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사람을 믿으면